2022년 5월 대한민국 전체를 분노하게 만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집에 가던 한 여성이 전혀 모르는 남성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죠. 이건 그냥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치안 시스템과 사법 제도가 얼마나 헐거웠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가해자가 나중에 출소해서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죠. 오늘은 그 사건,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인지 함께 보시죠. 사건이 벌어진 건 2022년 5월 22일 일요일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부산 부전동에 있는 한 청년 임대 아파트 공동 현관에서였습니다. 26살 김 씨는 친구들과 길거리 공연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죠. 집에 거의 다 와서 아무 일 없이 잠자리에 들 거라고 믿고 있었을 겁니다. 공동 현관에 들어온 김 씨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친구들과 카톡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을 겁니다. 평범한 새벽, 평범한 일상 같았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시야에 안 들어오도록 거리를 유지한 채 계속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가해자 이현우, 당시 30세, 그는 약 150m를 7분 동안 따라붙었습니다. 피해자가 멈추면 멈추고 다시 걸으면 또 따라가는 식이었죠. 들키지 않으려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게 과연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두 사람은 결국 청년 임대 아파트 현관까지 들어옵니다. 그 장면은 건물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었죠. 이현우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는 천장을 살피고 주변을 훑어봅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CCTV 위치를 확인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이곳을 안아본 사람처럼 각도를 계산하는 모습이었죠. 만취였다면 이렇게까지 차분하게 주변을 살피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발이 아니라 준비된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끔찍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김 씨 뒤로 다가간 이현우는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돌려차기를 날립니다. 발이 머리를 강하게 가격하고 김 씨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그대로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현우는 쓰러진 피해자에게 4번이나 더 발로 머리를 걷어찼습니다. 마지막에는 머리를 한 번 더 짓누르듯 내려찍었죠. 전문가들은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건 단순한 우발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매고 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로 향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구두와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자 그것까지 일일이 주워서 챙겨갑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람이 할 만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죠. 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보낸 시간은 약 8분이었습니다. 그 8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8분이 지난 뒤 이현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반면 피해자는 복도 구석에 혼자 쓰러진 채로 남겨졌습니다. 피해자를 발견한 건 같은 건물에 사는 입주민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묻어있는 핏자국을 보고 이상해서 따라가 봤더니 복도 끝에 누워있는 여성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의는 말려 올라가 배가 드러나 있었고 청바지 단추와 지퍼, 벨트까지 모두 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속옷은 바지 안쪽 오른쪽 종아리 부분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의료진과 가족들은 모두 누군가 의도적으로 옷을 벗겼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온 언니는 동생을 보고 너 속옷 안 입었어?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바지를 내려보니 속옷이 종아리 쪽에 말려 있었던 거죠. 김 씨가 입고 있던 청바지는 구조가 특이했습니다. 지퍼 외에 쇠 단추가 2개나 더 달려 있어서 한 번 채우면 쉽게 풀리지 않는 디자인이었죠. 왼쪽 허리 부분의 단추를 오른쪽 주머니 쪽까지 덮어서 잠그는 방식이라 그냥 들쳐 없는 정도로는 바지가 내려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바지로 여러 번 실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람이 들쳐 없는 행동만으로는 속옷이 종아리까지 내려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뒤 이현우는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체포됩니다. 그동안 여자친구 집에 숨었다가 모텔로 옮겨 조용히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동안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은 꺼두고 여자친구 휴대전화만 사용했습니다. 어떻게든 추적을 피해보려는 행동이었죠.
더 소름 끼치는 건 그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서면 살인, 서면 살인 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 미수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사건이 일어난 건물 이름까지 정확히 검색돼 있었습니다. 이 검색 기록은 뉴스에 사건이 보도되기 전,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현우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피해자가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따라가 공격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은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보면 비틀거리거나 중심을 못 잡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이건 만취 상태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의 돌려차기 자체도 중심을 정확히 잡아야 가능한 동작이기 때문이죠. 좁은 복도에서 오른발로 차면 벽에 걸릴 수 있으니 아예 왼발로 돌려찼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상황을 계산하고 발을 썼다는 뜻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남자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전과가 무려 18범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때부터 각종 폭행과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4살 때는 강간 혐의로 보호 처분을 받았고 1년 사이에 소년원만 6번 드나들었습니다. 16살에 소년원을 나온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취객과 학생처럼 약한 사람만 골라 때리고 돈을 빼앗기 일쑤였습니다.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가방을 낚아채는 날치기 범행도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약자를 노리는 범죄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반복해온 겁니다. 2009년에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감옥이 그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2012년 출소 후에는 아예 범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하는 성매매 사기단의 리더 역할을 했죠. 여기에 흉기를 사용한 폭행과 물고문까지 더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포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TV 시사 프로그램에도 다뤄질 만큼 악질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시 사회로 돌아왔고 또다시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2019년 출소 후에도 8개월 만에 사기와 폭행, 절도로 다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11년이 넘는데 나올 때마다 또 저질렀던 겁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또다시 출소합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은 처음에 이 사건을 중상해로 보고 송치했습니다. 살인의 의도까지는 아니라고 본 거죠. 하지만 검찰은 달랐습니다. 머리만 집중적으로 6번이나 가격했다는 점을 보고 살해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때린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은 혐의를 살인 미수로 바꿔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현우는 폭행 사실만 인정하고 살인 미수는 부인했습니다. 그는 술에 너무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판단 능력이 흐려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도 말했죠. 한편 피해자의 옷 상태를 보면 성범죄 정황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태가 위중해서 체내에서 DNA를 제대로 채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폭행 혐의는 빠지고 1심 재판부는 2022년 10월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살인 미수는 인정됐지만 성범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CCTV에서 보이는 그의 행동이 너무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1심 결과는 살인 미수 12년, 성범죄는 없음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들은 피해자는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은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 였습니다. 출소한 그가 자신을 찾아와 보복할 거라는 공포 때문이었죠. 이 판결에 대해 이현우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2심에서 직접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고자 했습니다. 세상이 이 사건을 잊지 않기를 바랐던 거죠. 2심 재판부는 추가로 DNA 감정을 하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피해자의 옷 전체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다시 검사해보기로 한 겁니다. 이전에는 일부 부위만 검사했지만 이번에는 121곳에서 표본을 채취했습니다. 놓친 게 없는지 끝까지 보겠다는 태도였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청바지 안쪽 허리 부분, 허벅지, 종아리 부분에서 모두 가해자의 DNA가 나왔습니다. 청바지 안쪽에서 나온 DNA는 누군가 손을 집어넣지 않으면 묻기 힘든 위치였습니다. 그냥 안아서 옮기는 정도로는 절대 나오기 어려운 자리였죠.
그동안 이현우는 청바지 지퍼에 손도 대지 않았다고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로 그 변명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검찰은 결국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단순 살인미수가 아니라 강간살인미수로 바꿔서 다시 기소한 겁니다. 강간살인미수란 성폭행을 하려 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거의 죽게 만들 뻔한 범죄를 말합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023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됩니다. 판결문에는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했다. 폭행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10년간 신상공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형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감시가 이어지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또 상고합니다. 32살에 20년 징역은 너무 많다. 사실상 무기징역이다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상고 이유서에는 어린 시절의 불우한 환경 이야기도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9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합니다. 징역 20년과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이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더 끔찍한 말을 입에 올리고 다녔습니다. 같은 방을 썼던 수감자들은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그가 입에 달고 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이사한 집 주소까지 줄줄 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탈옥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크게 다쳐서 외부 병원으로 나갈 때 도망치겠다. 어머니 장례식에 나가서 탈출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의 죽음마저 보복의 기회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는 어떻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됐을까요? 알고 보니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민사소송 서류에는 원고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가해자도 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알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결국 자신의 신상 정보를 가해자에게 다시 내줘야 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여론이 들끓자 국회에서는 민사소송법을 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됩니다.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결국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최소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긴 거죠. 한편 이현우의 반성문도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반성문이라기보다는 항변서에 가까웠습니다. 살인미수 12년은 너무하다. 피해자는 회복되고 있다. 피해자라고 해서 다 들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식의 문장이 담겨 있었죠. 이런 태도는 결국 그를 보복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계기가 됩니다. 피해자를 향한 협박성 발언들이 문제였죠. 피해자 김씨가 겪은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외상성 두개내 출혈, 두피 열상, 뇌 손상으로만 8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뇌 손상 때문에 오른쪽 발목에는 마비 증상이 남았습니다. 해리성 기억 상실로 사건 당시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CCTV 영상을 통해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당한 일을 영상으로 다시 보는 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재판 기록을 떼어다 읽고 탄원서를 쓰고 제도를 바꾸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2차 가해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왜 나서느냐, 왜 시끄럽게 하느냐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과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SNS로 직접 욕설과 협박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이 몇 달 동안 메시지를 보내다가 결국 스토킹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이 남성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를 2번, 3번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열고 재판 용어와 대처법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가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본인의 목소리로 알린 겁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장관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이후 범죄 피해자 원스톱 센터, 국선 변호사 지원 확대 같은 정책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2024년 2월 김 씨는 김진주라는 필명으로 책을 펴냅니다. 제목은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였습니다. 그 책에는 범죄 피해를 혼자 견뎌온 과정과 피해자들이 실제로 겪는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나는 피해자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같은 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올해의 보이스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피해자를 도울 거야 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전과 18범이 왜 계속 사회와 감옥을 오가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이현우는 40점 만점에 27점을 받았습니다. 재범 위험성도 높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피해자가 숨지지 않아도 되는 세상,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세상을 만드는 건 결국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이 사건을 잊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일 겁니다.